하늘씨 지금 도망치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평생 혼자라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세상 어디에도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외로운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28년간 가족 없이 살아온 한 남자가 뜻밖의 사고와 실수, 그리고 누군가의 진심 어린 손길로 어떻게 마음을 열고 진짜 가족과 따뜻함을 발견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처와 실패, 두려움 속에서 그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온 그의 삶이 단 한 번의 용기와 작은 연결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진짜 따뜻함이 어떤 힘을 가지는지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정하늘 28살입니다. 서울 강남의 작은 광고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회사에서는 다들 저를 센스 있고 꼼꼼한 직원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 말은 예의 바른 포장일 뿐이에요. 그들이 말하지 않는 진짜 뜻은 이거예요. 저 사람 너무 예민하고 완벽주의자야. 그게 맞아요. 저는 늘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 했어요. 그래야 내 존재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완벽함 뒤에는 늘 텅 빈 방이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차가운 공기 속에서 혼자 남은 시간들. 그건 익숙했어요. 외로움은 저한테 공기 같은 거였으니까요. 그날 저녁도 평소처럼 야근을 마치고 퇴근 중이었어요. 비가 쏟아지고 있었죠. 그냥 비가 아니라 마치 하늘이 세상을 씻어내겠다는 듯이 퍼붓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불빛이 물 위에 번져서 붉고 푸른 얼룩이 어지럽게 흔들렸어요. 우산을 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양말은 이미 젖어 있었고 스타킹 속 발끝이 차가워서 감각이 없었어요. 그래도 걸었어요. 이제는 이런 불편함이 낯설지도 않았으니까요. 그저 오늘도 또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제 인생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건 단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비가 점점 세졌습니다. 천둥이 도시의 심장을 울릴 만큼 크게 울렸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죠. 그때 제 시야에 뭔가 이상한 게 들어왔어요. 횡단보도 한가운데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빨간 신호등 아래 전혀 움직이지 않고요. 우산도 없이 비를 그대로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낯익었어요. 비에 젖은 어깨의 모양, 약간 구부정한 자세, 왼발에만 힘을 주는 버릇까지. 아줌마?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어요. 그녀는 바로 한미정 씨였습니다. 제가 3년째 새 들어 살고 있는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 늘 반찬을 챙겨주고 문 앞에 쪽지를 붙여놓던 분이었죠. 하늘씨, 오늘은 생선 구웠어요. 밥 거르지 말아요. 비 오니까 감기 조심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들이 오히려 숨막히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빗속 한복판에서 아무 우산 없이 서 있었어요. 차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는데도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때 멀리서 차 한 대가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헤드라이트가 눈부신 두 개의 달처럼 어둠을 찢었어요. 차는 너무 빨랐어요. 브레이크 소리가 찢어지듯 울렸고 도로 위 물이 날개처럼 튀어 올랐어요. 그녀가 그 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제 다리가 저도 모르게 움직였어요. 우산이 손에서 떨어졌고 저는 빗속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발밑에서 물이 폭발하듯 튀어 올랐어요.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단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아줌마 제발. 시간이 이상하게 늘어졌어요. 세상은 느려졌고 소리마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미정 씨의 발이 미끄러지면서 균형을 잃었어요. 그녀가 넘어졌어요. 무릎이 먼저 바닥에 닿았고 그 다음 손바닥이요.
빗물이 섞인 피가 아스팔트 위로 번져갔어요. 저는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아줌마. 제가 달려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그녀를 만지는 게 무서웠어요. 혹시라도 더 아프게 할까봐.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가까이서 보니 얼굴이 창백했어요. 작고 여인 몸이 빗속에서 더 작아 보였어요. 그녀가 힘없이 웃었어요. 괜찮아, 그냥 긁혔어. 그 말투가 이상하게 마음을 찢었어요. 그토록 단단하던 목소리가 너무 약해져 있었거든요. 팔에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빗물이 피와 섞여 연분홍색으로 번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녀는 제 얼굴을 보면서 웃었어요. 시장에 갔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비에 묻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김치를 담그려고. 내가 요즘 입맛이 없다 했잖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배추랑 고춧가루 사러 나갔지. 그 말이 제 가슴을 내리쳤어요.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제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를요. 요즘 입맛이 없어요. 그 말을 정말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한마디 때문에 이 폭우 속을 걸어 나간 거예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그 단순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저한테는 세상을 뒤흔드는 일이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한다는 거. 그건 제가 어릴 때부터 피하고 살아온 감정이었어요. 사람은 결국 떠난다고 믿었거든요. 기억은 희미해지고 마음은 변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단단히 닫아버렸어요. 그게 제 방식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폭우 속에서 피 흘리며 웃는 여자가 그 벽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괜찮다는 그 말 속에 너를 신경 쓴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제 눈물이 쏟아졌어요. 차가운 빗물과 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숨이 막히도록 울었어요. 그동안 외면했던 온기가 한꺼번에 밀려들어 오는 것 같았어요. 그때 구급차 소리가 들렸어요. 빗소리를 뚫고 빨간 불빛이 번쩍였어요. 구급대원들이 뛰어와 미정 씨를 부축했어요.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울지 마, 하늘아. 나 괜찮아. 그런데 너 완전히 젖었네. 감기 걸리겠어.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피를 흘리면서도 여전히 저를 걱정하는 사람. 구급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이 울리며 차량이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고 손끝이 얼어붙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하늘은 아직도 회색빛이었고 거리의 불빛이 빗물 위에 번져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아주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겁이 나는 이유를요. 저도 이제 누군가를 신경 쓰기 시작했다는 걸요. 그해 여름 서울의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어요. 사람들은 다들 더워 죽겠다 하며 아이스 커피를 찾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얼음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새 직장, 새 사람들, 새 시작이었죠. 대부분은 그런 상황에서 설레겠지만 저는 오히려 안도했어요. 아무도 아직 저를 모르는 세상, 저를 다치게 할 수 없는 공간. 광고회사 첫날 저는 웃지 않았어요. 인사도 짧게, 점심도 혼자. 다른 직원들이 함께 웃으며 사진을 보여줄 때 저는 눈을 모니터에 고정한 채 귀를 막았어요.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었죠. 정하늘, 성실하고 완벽하지만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 그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제 이름의 꼬리표였어요. 그 말이 마음을 찔렀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그 말이 저를 지켜주는 울타리 같았어요. 누구도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잖아요. 그렇게 몇 주가 흘렀어요. 똑같은 하루, 똑같은 표정, 똑같은 고독. 출근길엔 헤드폰을 끼고 세상과 단절했고 퇴근길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사람들의 눈을 피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집, 마포의 오래된 하숙집.
저는 그곳을 잠만 자는 곳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곳엔 저보다 훨씬 더 오래된 외로움을 품고 사는 여자가 있었어요. 제 집주인 한미정 씨였죠. 처음 봤을 때 그녀는 평범했어요. 머리를 짧게 자른 중년의 여자, 늘 앞치마를 두르고 잔소리를 좋아할 것 같은 인상. 하지만 이상하게 그 눈빛은 단단했어요. 마치 누군가를 이해해버린 사람의 눈빛이었다가 첫날 만남에서 그녀가 저에게 물었던 건 단 세 가지였어요. 정규직이에요? 밤 손님 없죠? 그리고 밥은 잘 챙겨 먹어요? 저는 대충 대답했죠. 네, 뭐 그렇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 앞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늘 씨, 저녁은요? 저는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문을 닫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내 밥을 왜 묻지, 저 사람은? 하지만 한참 뒤 배가 너무 고파서 부엌으로 내려갔을 때 조리대 위에 미역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제 이름이 적힌 쪽지와 한 개요. 뜨거울 때 먹어요. 속이 따뜻해야 잠도 잘 와요. 그날 이후로 이상한 습관이 생겼어요.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문 앞에 꼭 무언가가 있었어요. 국, 밥, 반찬, 그리고 손글씨 쪽지. 늦게까지 일했죠. 이거 먹어요. 찬밥은 안 좋아요. 꼭 데워 먹어요. 저는 매번 그걸 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손글씨가 자꾸 마음에 남았어요. 그래서 버리지 못했어요. 어느새 제 서랍 안에는 구겨진 쪽지들이 쌓여가고 있었죠. 마치 아무도 몰래 제 외로움을 기록해둔 일기처럼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어요. 고맙다는 말도 미소도 없었어요. 오히려 불편했죠. 누군가의 친절이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사람의 호의를 믿지 않았어요. 그건 언제나 대가를 요구하니까요. 관심은 곧 통제였고 친절은 곧 간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가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미정 씨는 그런 제 태도에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계속 같은 패턴으로 다가왔죠. 말없이 묵묵히 꾸준히. 저는 그게 오히려 무서웠어요. 세상에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정말 힘든 하루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였어요. 문 앞에 삼계탕 한 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아직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죠.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네요. 당신도 사람이에요. 사람은 쉬어야 해요.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잠시 숨을 멈췄어요. 당신도 사람이에요. 이 단순한 말이 왜 그렇게 아프게 들렸을까요? 그 순간 알았어요. 나는 너무 오랫동안 사람이 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는 걸요. 다치지 않기 위해, 상처받지 않기 위해,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 스스로를 단단히 묶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그 한 줄의 손글씨가 제 안에 묻혀있던 무언가를 건드렸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그릇을 버리지 않았어요. 다 먹고 쪽지를 펴서 책상 서랍 안에 고이 넣어뒀어요.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녀의 발소리, 부엌에서 나는 국 끓는 소리, 현관문 닫히는 소리까지도 다 들렸어요. 예전엔 신경도 안 썼는데 그 모든 게 위로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누군가 내 곁에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그 온기를 받아들이면 언젠가는 또 잃을까 봐요. 그런데 인생이란 게 참 잔인하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던 걸 직면하게 만들잖아요.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변화가 얼마나 아픈 건지, 그 따뜻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건지 저는 아직 몰랐어요. 그녀는 여전히 매일 제 문 앞에 음식을 놓고 저는 여전히 그릇을 비워두었어요. 겉보기엔 아무 일 없는 일상이었죠.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대화가 오가고 있었어요. 저는 말로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가 고맙다고 말하지 않아도 사실은 감사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바로 그 무렵이었어요. 비가 잦아들던 9월의 어느 밤, 그녀는 조용히 제게 한마디를 했어요. 하늘씨, 사람은 혼자서는 안 돼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흔들렸어요. 정말 혼자서는 괜찮은 걸까? 아니면 그저 익숙한 걸까? 그날 이후 제 서랍 안에는 또 한 장의 쪽지가 더해졌어요. 따뜻함을 거부한다고 외로움이 사라지진 않아요.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 쪽지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릴 마지막 편지가 될 줄은요. 서울의 아침 공기는 가을의 기운으로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 속에 이상하게 따뜻한 냄새가 섞여 있던 날이었다. 9월의 햇살이 회사 4층 큰 창문을 통해 길게 들어와 사무실 바닥을 노랗게 물들이고 있었고 그 빛이 마치 오랜만에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손길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정하늘은 그런 온기를 느낄 틈이 없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세 번째 수정 중인 화장품 광고 디자인을 바라보며 지친 눈을 비볐다. 커피는 이미 미지근했고 화면 속 이미지는 더 이상 새로운 영감을 주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는 하루하루 조금씩 굳어가고 있었고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닫혀 있었다. 그때였다. 뒤에서 느껴지는 낯선 기척. 하늘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사람과 눈을 마주치면 꼭 불편한 대화가 시작된다는 걸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기척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듯이 하늘은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다. 그곳엔 윤태민 팀장이 서 있었다.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 햇살 같은 사람이라 불리는 남자였다.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인사했고 후배들이 힘들어할 때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건넸다. 그의 웃음소리는 묘하게 사람 마음을 느슨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그러나 하늘에게 그런 온기는 경계의 대상이었다. 하늘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오늘도 일 참 열심히 하시네요. 그런데 하늘은 속으로 하지만이 올 거라 생각했다. 늘 그랬으니까 너무 지쳐 보여요. 그 말 한마디에 하늘의 어깨가 순간 굳었다. 또 시작이구나. 그녀는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건 제 문제예요. 팀장님이 신경 쓸 일 아니에요. 짧고 차가운 목소리였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물러섰을 것이다. 그러나 태미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의자를 끌어다가 하늘 옆에 앉았다. 마주하지 않고 옆에. 그의 행동은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하늘씨, 혼자서 다 할 필요 없어요. 그럴 이유도 없고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이상하게 무게가 있었다. 그 순간 하늘은 고개를 들 수밖에 없었다. 그의 얼굴엔 늘 그렇듯 웃음이 있었지만 가까이서 보니 그 웃음은 완전하지 않았다. 눈 밑엔 피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오래된 흉터가 있었다. 그는 단지 따뜻한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겪고도 여전히 사람을 믿는 사람이었다. 그의 눈빛엔 당신의 마음을 안다는 조용한 공감이 있었다. 하늘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 시선을 돌렸다. 저는 혼자서도 잘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보다 피로에 더 가까웠다. 태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거예요. 하지만 해내는 것이랑 사는 것은 같지 않아요.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늘의 눈앞에는 여전히 화면의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지만 그 문장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혼자서 다 할 필요 없어요. 해내는 것과 사는 건 같지 않아요. 그날 오후 내내 그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늘은 작업을 하면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어느새 화면 대신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반사되고 거리에는 출근길의 소음이 점점 잦아들고 있었다. 그 속에서 그녀는 묘한 외로움을 느꼈다.
마치 세상이 다 살아 움직이는데 자신만 멈춰 있는 듯한 감각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사무실에는 하늘만 남았다. 불 꺼진 컴퓨터들의 장광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문득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아직 회사에 있네요. 밥은 드셨어요? 근처 비빔밥집 괜찮은 곳이 있어요. 태민. 그 문자에 하늘의 손이 멈췄다. 그는 자신이 무례하게 굴었음에도 여전히 걱정하고 있었다. 그 단순한 문자가 이상하게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무심한 듯 짐을 챙겨 계단을 내려왔다. 그러나 발걸음은 결국 그 비빔밥집 앞에서 멈췄다. 불빛이 따뜻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모르게 문을 밀고 들어갔다. 혼자 앉아 비빔밥을 비비며 문득 미정 씨의 쪽지들이 떠올랐다. 밥은 먹었어요? 밤에 찬밥은 안 좋아요. 그녀는 미정 씨의 쪽지를 무심히 버리던 날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오늘 태민의 문자. 이 두 사람의 말은 묘하게 닮아 있었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당신 괜찮냐고 묻는 그 단순한 말이 왜 이렇게 아픈지 하늘은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하숙집으로 돌아온 밤, 하늘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앞의 물 얼룩이 마치 어릴 적 보던 구름 모양처럼 보였다. 그녀는 속삭였다. 나는 아무도 필요 없어. 그러나 어둠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울렸다. 정말 그럴까? 하늘은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가렸다. 그 작은 의문이 무서웠다. 그 의문이 생긴다는 건 어쩌면 다시 누군가를 믿고 싶다는 뜻일 수도 있었으니까. 그건 너무 위험하고 너무 아픈 일이었다. 하지만 어쩐지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는 뒤척이며 창문 밖 가로등 불빛을 바라봤다. 그 불빛 사이로 바람이 흩날리고 멀리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문득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 소리의 온기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그녀는 그것을 약함이라고 여겼지만 사실은 오래된 인간의 본능이었다. 누군가의 온기를 향해 손을 내밀고 싶은 마음. 다음 날 아침 회사 복도에서 태민과 마주쳤다. 그는 커피를 들고 서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하늘 씨.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아주 짧게 거의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첫 징조였다. 그리고 그 미세한 변화는 곧 커다란 파동이 되어 그녀의 삶 전체를 바꿔놓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그 누구도 모른다. 그녀가 그날 밤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그리고 그 결심이 어떤 비로 이어질지. 창밖에서는 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다. 노랗게 물든 은행잎들이 하늘 위를 천천히 떠다녔다. 그리고 하늘은 자신도 모르게 그 잎들을 눈으로 따라가며 속삭였다. 혹시 나도 다시 따뜻해질 수 있을까? 병원 복도가 길게 뻗어 있었어요. 끝이 안 보이는 회색빛 복도는 마치 사람의 인생 같았어요. 밝은 형광등이 머리 위에서 웅웅거리며 빛을 뿜었고 공기 중에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었죠. 그런데 그 냄새 아래에는 아무리 닦아내도 사라지지 않는 또 다른 냄새가 있었어요.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오래된 기다림의 냄새예요. 병원이라는 곳은 이상하게도 사람의 숨결이 가득하지만 동시에 너무 조용한 곳이었어요. 저는 그 복도 한가운데 미정 씨 병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불편하기로 유명한 그 의자예요. 누구도 오래 머물지 않게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딱딱하고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였죠. 제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꼬이고 얼굴은 손에 묻혀 있었어요. 그리고 어깨는 멈출 수 없는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구급대원들이 미정 씨를 급히 밀고 들어갔어요. 의사들은 익숙한 얼굴로 차분한 말투로 그녀의 상태를 설명했죠.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가벼운 뇌진탕, 멍, 긁힌 상처 정도예요. 하루 정도 입원하시면 내일은 퇴원 가능할 겁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별일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괜찮다는 말이 이렇게 슬플 수 있을까요? 왜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없을 만큼 울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날 저는 처음으로 진짜로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것들을요. 미정 씨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요. 제가 만든 삶의 모양이요. 혼자 잘 살아남는 게 목표였던 제 인생이요. 벽을 쌓고 감정을 숨기고 괜찮아라는 말로 하루를 버티는 법만 배운 삶이요. 그게 힘이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천천히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었던 거였어요. 간호사가 지나가며 저를 흘끗 봤어요. 눈빛에 피곤함과 약간의 동정이 섞여 있었죠. 아마 이런 장면을 너무 많이 봐서일 거예요. 이 복도에서는 울음도 슬픔도 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울음은 흔하지 않았어요. 그건 미정 씨 때문만은 아니었거든요. 제 안에서 무너지고 있던 모든 벽들 때문이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울음은 딸꾹질로, 딸꾹질은 한숨으로, 한숨은 조용한 정적이 되었어요. 고개를 들어 병실 문을 바라봤죠. 307호. 그 숫자를 보자 문득 떠올랐어요. 지난 2년 동안 그 문을 닫아버렸던 제 자신의 문들을요. 매일 저녁 미정 씨는 말했죠. 하늘아, 밥은 먹었어? 그럼 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어요. 마치 그 따뜻한 한마디가 제 삶을 침범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그건 침범이 아니었어요. 손 내민 거였어요. 살자고 함께 버텨보자고 건네는 손길이었어요. 저는 그 손을 매번 밀어냈던 거예요. 자정이 다 되어 병원을 나왔어요. 비가 갠 서울의 밤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어요. 택시 안에서는 기사님이 가벼운 이야기를 건넸지만 제 대답은 짧았고 금세 대화는 끊겼어요. 창밖으로 번지는 불빛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누군가는 지금 웃고 있을 테고 누군가는 사랑을 나누고 있을 테고 또 누군가는 외로이 누워 있을 거라고요. 인생이란 게 결국 그렇게 각자의 불빛으로 깜빡이는 거구나 싶었죠. 하숙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이 가까웠어요. 모든 불이 꺼져 있었지만 1층 복도 불 하나만은 켜져 있었어요. 미정 씨가 항상 켜두던 불빛이었어요. 하늘아, 완전한 어둠 속으로 들어오면 무섭잖아. 그 말이 떠올랐어요. 그게 그냥 습관이 아니라 배려였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어요. 심장이 빠진 몸 같았죠. 저는 그냥 방으로 들어가야 했지만 발걸음은 부엌으로 향했어요. 이유는 몰랐어요. 그저 무언가에 끌리듯이요. 부엌은 미정 씨의 세계였어요. 좁지만 정돈되어 있었죠. 오래된 냉장고, 벽에 걸린 알록달록한 행주, 그리고 냉장고에 붙은 가족 사진들, 낡은 공간을 따뜻하게 만드는 그녀의 손길이 느껴졌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을 보고 숨이 멎었죠. 가지런히 쌓인 반찬통들, 그리고 그 위에 붙은 노란 쪽지들. 오늘은 비 와서 생선 구웠어. 단백질이 중요해. 된장찌개야. 지난번보다 덜 짜게 했어. 힘든 날엔 꼭 먹어야 해. 그래야 버틸 수 있어, 하늘아. 그 글씨체, 조심스럽고 약간 떨리는 손글씨.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무릎을 꿇고 쪽지들을 품에 안고 울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누군가 저를 이렇게 챙기고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그걸 얼마나 무시해왔는지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녀는 제 하루를 기억했어요. 제가 늦게 들어온 날, 식사를 거른 날, 피곤해 보였던 날까지요. 그리고 그날마다 반찬을 만들어 두었어요.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무심하게 냉장고를 열고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을 뿐이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요리를 했어요. 미정 씨가 만들어둔 반찬을 그대로 식탁에 올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조용히 먹기 시작했어요. 생선 한 입, 된장찌개 한 숟가락, 오이김치 한 젓가락.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밥이 아니었다는 걸요. 이건 사랑의 기록이었어요. 말 대신 남겨둔 마음의 쪽지였어요. 눈물이 떨어졌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밥 한 숟가락마다 미안함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날의 식사는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식사였어요. 다음 날 저는 회사에 병가를 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이었죠. 그리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미정 씨는 깨어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여전히 다정했죠. 저를 보자 살짝 웃었어요. 저는 다가가서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아줌마, 빨리 나으세요. 저 이제 혼자 안 먹을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그 말이 제 안의 무언가를 풀어줬어요. 미정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그 눈빛에는 놀람보다 기다림의 끝에서 찾아온 안도감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 하늘아. 사람은 함께 먹으라고 있는 거야. 그게 사는 거야.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열렸어요. 단단하게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28년 동안 지켜온 벽이 무너지고 대신 따뜻한 무언가가 스며들었어요. 그건 부끄럽고 아프지만 동시에 편안했어요. 창밖에서는 아침 햇살이 병원 복도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빛 속에서 처음으로 알았어요. 혼자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제 안에서는 뭔가가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아주 작고 연약하지만 분명한 무언가요. 아직 그게 어떤 모습으로 피어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느껴졌어요. 그건 연결이었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미정 씨가 병원에서 태어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조금 천천히 걸었지만 표정은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사이 저는 다시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저는 예전의 하늘이 아니었어요. 언젠가부터 제 안에 낯선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건 약함이었어요. 늘 숨기고 외면하고 지워버리려 했던 그 약함이요. 그게 가슴 속에 자리 잡으니 처음엔 불편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불편함이 조금씩 따뜻함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사람에게 기대는 법을 혼자가 아닌 법을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회사 문을 들어서는 순간 세상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똑같았습니다. 반짝이는 유리벽, 차가운 공기, 각자의 화면에 묻힌 동료들의 얼굴들, 그 익숙한 풍경 속에서도 저는 뭔가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눈을 피했을 인사에도 미소로 답했고, 커피 머신 앞에서 누군가의 작은 이야기를 들을 때도 조급하게 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별거 아닌 일처럼 보였지만 저에겐 그 모든 게 큰 용기였어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건 혼자 싸워온 시간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미정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늘아, 밥 먹었니? 예전엔 대답 대신 문을 닫곤 했는데 이젠 그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아 된장찌개와 김치 한 접시를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이젠 하루의 가장 따뜻한 시간이 됐어요. 그녀는 남편 이야기도 하고 혼자 아들을 키우던 시절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신기했어요. 듣는 게 이렇게 마음을 채우는 일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평온하던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한솔 화장품, 우리 회사의 가장 큰 고객이었죠. 제가 맡고 있던 가을 캠페인 시안에서 옛날 로고가 들어간 파일이 그대로 나가버린 겁니다. 몇 달간 준비해온 프로젝트가 단 한 장의 잘못된 로고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회의실로 불려갔을 때 저는 손끝까지 차가워졌습니다. 상사는 담담히 말했죠. 고객이 실망했습니다. 계약 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세상이 고요해지고 제 심장은 귀 바로 옆에서만 쿵쿵거렸어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도 이상했어요. 예전처럼 자신을 비난하며 몰아붙이지 않았어요. 이젠 괜찮아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미정 씨 덕분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늘 그랬죠. 사람이 하는 일인데 실수도 사람 몫이지. 그 말이 그날따라 유난히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책상 앞에 앉아 멍하니 화면을 보고 있을 때 누군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더군요. 태민 씨였습니다. 묘하게 조용한 존재감, 그의 커피 향기, 그리고 낮게 깔린 목소리. 하늘 씨 괜찮아요.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그건 위로나 동정이 아니었어요. 마치 당신의 자리를 지켜도 괜찮다는 묵직한 허락 같았어요. 실수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닿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저는 누군가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 속에서 제 모습을 봤어요. 지쳐있고 외로워서 벽을 쌓고 살아온 또 한 사람. 언제나 강해야 했던 사람의 얼굴이었죠. 그제야 깨달았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걸요. 사람은 누구나 어딘가 부서진 채로 버티고 있다는 걸요. 같이 저녁 먹을래요? 태민 씨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따뜻했어요. 그제야 제 머릿속에 미정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람은 밥을 나눌 때 진짜 가까워지는 거야.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 한마디가 제 안에서 무언가를 바꿔놓았어요. 퇴근 후 함께 걷는 길, 가을 바람이 불어왔어요. 은행잎이 바스락거렸고 도시의 불빛은 노을빛 속에서 하나둘 켜졌습니다. 우리가 들어간 식당은 작고 오래된 곳이었어요. 된장과 마늘 냄새가 퍼져 있었죠. 벽에는 손글씨 메뉴가 붙어 있고 나이 든 주인 아주머니가 따뜻하게 우리를 맞아줬어요. 우리는 김치찌개와 밥을 주문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 위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그릇을 보면서 저는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말하지 않아도 이해받는 순간이었죠. 무섭네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실수 때문에 다 잃을까봐 아니, 어쩌면 그동안 제 자신이 가짜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을 때 스스로도 놀랐어요. 평생 꽁꽁 숨겨온 제 두려움을 누군가 앞에서 드러낸 건 처음이었거든요. 태민 씨는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요. 그가 말했어요. 저도 늘 강해야 했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동생을 지켜야 했거든요. 그래서 웃고 괜찮은 척했죠. 사실은 무너질 것 같았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담담한 슬픔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는 그 아픔을 오래 안고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혼자 버티는 게 강한 게 아니더라고요. 누군가에게 기대는 게 그게 진짜 용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그동안 제가 쌓아온 벽들이 조금씩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약함이 아니라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사람을 필요로 해도 괜찮은 걸까요?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괜찮아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태민 씨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식당 안은 유난히 따뜻했어요. 김치찌개의 매운 김이 얼굴에 닿고 옆자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배경처럼 들렸어요. 저는 오랜만에 밥 한 숟가락이 눈물처럼 삼켜지는 걸 느꼈습니다. 미정 씨가 만들어주던 된장찌개처럼 그 안에는 위로가 있었어요. 식당을 나서니 방 공기가 살짝 차가웠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태민 씨가 말했어요. 이제 하늘 씨도 누군가를 도와줄 차례일지도 몰라요. 그 말이 오래 남았어요.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역 계단으로 내려가기 전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고마워요. 오늘 저녁 그리고 그 말들 하늘 씨 그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이게 사람이 서로에게 하는 거니까요. 그의 말 뒤로 전철의 불빛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사람은 결국 혼자서는 완전해질 수 없다는 걸요.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때 비로소 조금은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는 걸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은 제 마음 어딘가를 천천히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11월의 저녁 공기는 차가웠지만 하숙집 안은 따뜻함으로 가득했어요. 세상의 모든 긴장과 실패, 외로움이 그 작은 공간 안에서 녹아내리는 듯 했죠. 우리는 세 명이 함께 앉아 있었고 식탁 위에는 미정 씨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된장찌개, 김치, 제철 나물, 그리고 그녀가 특별히 준비한 작은 디저트까지. 모든 것이 소소했지만 소중했어요. 저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며 맛을 음미했어요. 입안 가득 퍼지는 익숙하고도 편안한 맛이 제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죠. 태민 씨는 옆에서 웃으며 저를 바라봤고 미정 씨는 그의 시선을 피하면서도 속으로 즐거워하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건요. 진짜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관계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지켜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말했어요. 처음에는 서로가 너무 다르다고 생각했죠. 제 삶의 방식, 제 감정의 벽, 그리고 당신들의 삶의 방식까지요. 그런데 지금은 서로의 공간에 들어오게 허락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미정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태민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어요. 웃음 안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죠.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긴 침묵 속에서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의 공허함이 조금씩 채워지는 걸 느꼈죠. 태민 씨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책임감을 공유했고 저는 혼자 감내했던 외로움과 두려움을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미정 씨는 그저 우리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짧은 말로 공감하며 우리 곁을 지켰죠. 한참을 먹고 난 뒤 미정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이제 하늘이 너 혼자가 아니잖아. 그 말에 저는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알았죠. 혼자가 아니라는 말이 단순히 사람이 옆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 마음을 내어주고 서로의 삶 속으로 들어와 함께 걸어간다는 걸 의미했어요. 그건 말로 표현하기 힘든 용기와 신뢰가 필요했죠. 저는 처음으로 그 용기와 신뢰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희의 저녁 식사 시간은 특별한 일상이 되었어요. 매주 정해진 시간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고 작은 일상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죠. 저는 점점 더 마음을 열었고 태민 씨도 미정 씨도 조금씩 자신들의 진심을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나눈 대화 속에는 경쟁이나 평가, 두려움이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단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를 지켜보며 함께 살아가는 것뿐이었죠. 겨울이 깊어갈수록 창밖의 나뭇가지에는 첫눈이 살포시 내려앉았고 하숙집 안은 여전히 온기로 가득했어요. 미정 씨가 작은 난로 옆에서 손을 녹이며 하늘아,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지 않니? 라고 묻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충분히 그 이상이에요.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죠. 외로움과 고독에 맞서 싸우는 대신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선택한 내 삶이 이렇게 풍성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세 명이 함께 한 식탁은 단순한 저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 각자가 서로에게 선택한 따뜻함의 증거였고 외로움과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가는 존재들의 약속이었죠. 미정 씨는 여전히 엄하게 굴고 태민 씨는 여전히 조용한 자신감을 지녔지만 우리 셋 사이에는 말없이도 느껴지는 믿음과 애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가로등 불빛과 희미하게 흔들리는 나뭇가지 사이로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냉혹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선택한 따뜻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알았죠.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열며 매일 작은 친절과 용기를 선택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가족의 의미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국그릇을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속상이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진정한 강함은 혼자가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고 함께 서는 것에서 나온다는 걸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지난 28년 동안 혼자 짊어졌던 외로움과 두려움이 마침내 놓이는 느낌을 받으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창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황금빛 불빛 속에서 하숙집 안의 따뜻함과 함께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삶 속으로 들어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